이놈의 똥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야? 무더위에 지친 초라한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서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창구의 젊은 여직원 하나가 유독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을 청하며 다가오자 여직원은 마치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똥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경비원을 불렀죠. 아무도 특별한 냄새를 맡지 못했지만 여직원은 마치 숨이 막힌다는 듯 과장된 행동을 이어갔어요.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던 할머니는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굴욕감으로 가득 찬 그 눈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굴욕적으로 내쫓긴 한 노인과 그녀의 숨겨진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쬐었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쯤인지도 모르는 이 거리에서 나는 그저 걸었어요.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조차 더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한복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이곳에서 나 최영자는 길을 잃었어요. 75세의 노인이 되어 이제는 집조차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땀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어요. 손등으로 눈물과 땀을 닦아냈지만 더 많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맺혔습니다. 내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치마 자락은 언제 묻었는지 모를 오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젊은 남자가 내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혐오감이 역력했어요. 한때는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때는 내가 최 회장님이었으니까요. 이 충장로의 상가 건물 절반이 내 소유였어요. 광주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한참을 걸었더니 갈증이 심해졌어요.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내 얼굴을 감쌌어요.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은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이 공간. 전에도 자주 왔던 곳 같았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어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위와 갈증, 그리고 낯선 시선들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물은 마셔야 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너무 목이 말라서인지 여직원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물을 제공하지 않아요. 밖에 편의점이 있으니 그곳에서 사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직원의 이름표에는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녀의 눈에는 그저 더럽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겠죠. 잠시만요. 나 여기 단골인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이 은행에 들어서면 지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는데 내 통장에 적힌 숫자가 그들에겐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민정이 손을 들어 경비원을 불렀어요.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어요. 경비원의 손이 내 팔을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접촉에 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나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은행과 나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나를 유리문 쪽으로 이끌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저 불편한 광경을 외면했어요.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나는 앞으로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고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은행에 내 돈이 있어. 130억? 내 돈이 130억이나 있다고.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이 은행, 내 통장,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더러운 옷차림으로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최영자, 광주의 부동산 재벌, 그런 내가 지금은 길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자존심도 위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헤매는 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다시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는 나. 은행 유리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내 뒤로 닫힌 문처럼 내 과거의 영광도 이제는 닫혀버린 걸까요? 치매라는 병이 내 기억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한복판에서 한때 이 거리의 절반을 소유했던 최영자는 이제 그저 길 잃은 노인이 되어 방황하고 있었어요.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이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은행에 내 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요. 하지만 지금의 나로는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또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그리고 점점 낯설어지는 나 자신. 집에 가야 해. 집이 어디더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또다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무더위 속에서 나 최영자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맑은 정신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어요. 그 안에는 곱게 다림질된 고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다림질한 한복이었죠. 옷을 만지는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한복을 입는 동안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의 모욕적인 상황,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순간의 굴욕감. 이런 감정들이 내 가슴 속에서 분노로 변해 끌어올랐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땀과 먼지로 얼룩진 초라한 노인이 아닌 품이 있는 최영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입술에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테니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정연수 변호사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내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믿음직한 변호사였어요. 흰 머리가 조금 더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내 상태를 살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제 저녁 맑은 정신이 돌아온 순간 그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당당했고 결심이 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내 걸음걸이는 가볍고 당당했어요. 현수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광주의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군 세월.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첫 건물을 샀던 그날의 기쁨. 그리고 하나둘 늘어가는 건물들과 함께 불어난 재산. 모두가 내 자존심이었고 삶의 증거였습니다. 차가 은행 앞에 멈췄어요. 심호흡을 깊게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어주자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우아한 한복 차림의 나를 보는 행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은행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바람조차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굴욕감이 아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채로 나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 시간이라 한산했어요. 몇몇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었지만 모두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은 곧바로 어제 나를 내쫓았던 그 창구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민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의 창구 앞에 섰어요. 민정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닌 고급 한복을 입은 당당한 나였어요. 민정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본 그 노인일까 하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입을 열자 그녀는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어요. 내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민정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분명 어제의 나를 기억해냈지만 현재의 나와 연결시키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현수가 내 옆에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충장로 절반의 건물주인 최영자라고. 그 순간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황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혁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은행의 최대 고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준혁의 사과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130억 전액과 30개 임대료 통장 해지를 요구했어요. 이 말에 준혁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준혁이 나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는 편안한 소파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충장로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소유한 많은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을 보며 내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준혁은 내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안하며 마음을 돌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은행에 더 이상 내 돈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모든 계좌 해지와 예금 인출을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 예금이 이 지점 전체 예금의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요. 서류 작업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확인 절차를 밟았어요.
중간중간 다른 고위 임원들도 찾아와 만류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서명을 하는 내 손이 떨렸어요. 치매의 증상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 탓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한 장 한 장 서류에 서명을 해나갔습니다. 각 서명이 내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혁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은행 입장에서 이건 큰 손실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가방에 현금이 채워졌어요. 물론 130억 전부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었고 일부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가방을 바라보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증표였습니다. 현수가 가방을 들고 내 곁을 지켰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마웠어요. 지금의 내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충장로의 햇살이 어제보다 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차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굴욕감은 오늘의 승리로 바뀌었어요. 비록 내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게 얼마나 많은 맑은 정신의 날들이 남아있을까요? 치매는 점점 심해질 테고 어쩌면 머지않아 오늘의 이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영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많은 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점점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머릿속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차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의 거리.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게 이 도시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도시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주로서의 이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새로운 여정. 비록 기억은 점점 흐려지겠지만 내 마음속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모욕을 통해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차가 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내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비록 내일은 또다시 혼란스러운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자존심을 지킨 최영자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자존심의 반격은 성공적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은행 지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혁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모두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충장로의 부자 할머니가 130억을 한 번에 인출해간 사건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으니까요. 민정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제 자신이 도움을 구하는 한 노인을 무시했고 그 노인이 은행 최대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암울했어요. 그는 지점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은행 전체 예금의 40%가 하루 만에 빠져나간 것은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 테니까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본점에 보고할 긴급 상황 보고서였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본점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감사팀장 이민호는 준혁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충장로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내가 은행에서 당한 일을 들었고 자발적으로 그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30개의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었으니 그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정의 밤은 악몽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매일 밤 꿈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나를 거절하고 은행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으로요. 아침이 되면 민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들의 냉랭한 시선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준혁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어요. 본점에서 내려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일해온 은행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내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들이 직접 내 집을 찾아와 각종 혜택을 약속했어요. VIP 서비스, 우대금리, 재무관리 컨설팅까지. 그들의 눈에는 130억이라는 거액만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신중했어요. 정현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을 넣었습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는 실수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내가 치매에 걸린 후에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교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은행의 실적은 급락했어요. 내 예금이 빠져나간 것도 큰 타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충장로 상인들이 하나둘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광주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모든 고객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민정은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어요. 단 한 번의 냉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은행의 새 지점장 김태우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그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깨진 거울은 아무리 붙여도 그 흔적이 남는 법이니까요. 충장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내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의로운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약자를 무시한 은행에 당당히 맞서 싸운 영웅처럼요.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그저 상처받은 한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정현수는 매일 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는 내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매 진행이 빨라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충장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 기억에서 사라질 테지만 지금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었어요. 민정은 출근길에 항상 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손님에게 미소로 대했어요. 카페 주인부터 길가의 노숙자까지. 그녀의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후에는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새 지점장 태우는 특별팀을 꾸려 충장로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과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은행 본점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전국 지점에 특별 교육을 지시했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사례는 교육 자료의 핵심 사례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굴욕이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이 된 셈입니다. 민정은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그녀는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다짐까지. 그녀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들 사이에서는 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들은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제안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한 번 데인 물은 식어도 불면 마시는 법이니까요. 충장로의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에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태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언제 또 다른 최영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정은 가끔 길에서 나를 마주치길 원했어요. 그녀는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일상을 살아갔어요. 때로는 맑은 정신으로, 때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치매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했던 순간, 거절당했던 순간, 그리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느꼈던 굴욕감까지. 준혁은 은행을 떠난 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이번 일은 소중한 교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방법을 배운 것이죠. 충장로의 다른 은행들은 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고 특히 노인 고객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정은 여전히 그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 공손하게 대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은행 앞에 현수막은 시간이 지나며 빛바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고객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은행 내부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태우는 종종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떠난 고객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신뢰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는 가끔 그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기억이 또렷한 날에만요. 유리문 너머로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가져온 변화였을까요? 민정과 태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알지 못했어요.
내가 가끔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요. 어쩌면 그것이 내 작은 복수이자 만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충장로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 삶도 그들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을 거예요. 나는 자존심의 가치를,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방법을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파장은 계속되고 있었고 후회는 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던 날이었어요. 정연수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저는 작지만 오래된 향토은행을 찾았습니다. 광주상생은행이라는 곳이었어요. 큰 은행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실내는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나 차가운 금속 대신 나무 소재가 많이 사용된 인테리어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상민 지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낯선 감정이었어요. 진정한 환대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상민은 조용한 VIP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특별히 마련된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차,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상민은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연수 변호사가 미리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제 치매 증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돈을 맡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상민은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했어요. 제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되는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계좌 개설이 끝난 후 상민은 직접 저를 집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제 기억은 늘 불안정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민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어릴 적부터 충장로의 변화를 지켜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요. 충장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제 노력에 존경을 표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광주상생은행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가 통장을 확인하고 간단한 금융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맑은 정신의 날보다 혼란스러운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을 나서면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충장로에서는 한 번도 진짜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헤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나타났어요. 때로는 오래된 찻집 주인 김영희 씨였고 때로는 의류점을 운영하는 박미경 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었어요. 영희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찻집은 충장로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곳의 단골이었고 영희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다그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경의 의류점은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에 있었어요. 20년 넘게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자신의 가게로 안내해 따뜻한 물을 대접하고 필요하면 제 집까지 동행해 주었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항상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충장로의 상인들은 저를 위한 비공식적인 지킴이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공유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 저는 또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돌아보니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승준 씨였습니다. 승준은 미소 지으며 저를 자신의 가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민은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저를 모시러 왔어요. 그는 제가 은행을 방문하는 날이면 항상 차를 보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기도 했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차가운 날씨였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상민이었어요. 그는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차 안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서서히 녹였어요. 상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질책도 걱정의 말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이해와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에 상민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은행에서 작은 모임을 준비했다고요. 도착해보니 정말 작은 파티가 열려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몇몇 단골 고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 은행의 고객이 된 지 100일이 되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맑은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것이었어요. 소속감, 연대감,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 교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이 보였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익숙한 얼굴들. 민정과 몇몇 전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야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의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들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법이에요. 저녁이 되자 영희와 미경,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작은 식탁이 금세 풍성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돈 이야기도 사업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정과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민은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그것은 수제 초콜릿이었습니다. 각각의 초콜릿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세심함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상민과 영희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게 충장로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거리를 지키고 발전시킨 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상민과 영희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진정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며 뒤돌아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제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강한 연대를 경험하게 되다니.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빵과 수제잼,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돌아가며 아침을 준비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배려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 같다고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충장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 덮인 거리 위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 건물에서 일하고 제 땅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자 지킴이었어요. 민정의 모습이 거리 건너편에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서 제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요. 제가 잊어가는 만큼 다른 이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힘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상민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도 그는 저를 은행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만난 이 따뜻한 연대가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줄지 기대된다고요. 집 문을 닫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렇게 저는 충장로의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맑은 정신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연수 변호사가 매일 표시를 해둔 달력이었어요. 오늘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라는 표시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충장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거리와 함께한 내 인생,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연수가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치매 환자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어요. 도면, 예산, 운영 계획, 기부 약정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서명뿐이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결정의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130억?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서명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은행에서 모욕당했던 순간, 길을 잃고 헤매던 시간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저를 도와준 충장로 사람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이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명을 마쳤어요.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정연수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읽혔습니다. 서명된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정연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지, 그리고 제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제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민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제 결정에 대해 이미 들었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어요.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복지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방문했어요. 충장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중 가장 가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곧 이곳에 세워질 따뜻한 보금자리를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건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의 아픔이 희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마음이 재산이라는 말이 제 명언처럼 전해졌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제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행협회에서 모든 은행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가 필수 교육 사례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불행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이 된 셈이니까요. 민정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 고객 응대 교육 담당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가을이 오고 건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최영자 치매 돌봄센터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정연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관을 앞두고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치매 환자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밝은 색상의 벽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용 공간까지 제가 바라던 그대로였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광주시장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조용히 센터 내부를 거닐었어요.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 가구들, 추억의 사진들, 그리고 치유 정원까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상민과 정연수가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제 뜻을 잘 이어갈 것이라 믿었어요. 치매에 관한 최신 연구 지원, 가족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제가 바랐던 모든 것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제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맑은 날보다 혼란스러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센터가 있었고 저를 보살펴줄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센터에서 첫 입소자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라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짓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개관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센터는 이제 30명의 입소자와 50명의 통원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센터를 방문했어요. 입소자분들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꽃을 심고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 한쪽 벽에는 제 이야기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한 여인의 아픔이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저를 내쫓았던 그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은행명이 바뀌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더 큰 선으로 변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불어왔어요. 충장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변함없이 분주한 거리,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뚝 선 제 이름을 딴 센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정현수가 방문해 센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센터를 세우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